자, 102페이지 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통해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칠판 볼게요. 이제 현재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현재가치. 현재가치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해봐야 돼요. 2 곱하기 A는 4다 라고 하면 2하고 4는 똑같지 않은데 A가 중간에 들어가면 2를 갖게끔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2를 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2를 4와 같이 같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됐고 A값 얼마냐? 2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A는 좌변을 우변 4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A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4의 개수다. 4를 만들어주는 개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6이면 무슨 개수? 6의 개수. 자, 만약에 여기가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A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불러줘요. 줄여서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만약에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A는 무슨 개수냐면 미래 가치 개수라고 그래. 줄여서 무슨 개수냐면 내가 개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무슨 개수냐면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려면 내가 개수 이러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시불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일시불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일시불이고 연금이란 것은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연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은행에 적금하겠다. 15일 날. 매달 15일 날 10만 원씩 3년 동안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 10만 원은 3년이란 기간 동안에 36번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돈을 뭐라 하냐면 연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 토지가 있는데 3년 후에 팔면 12억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12억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냐? 일시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금 일시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해볼게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이 일시불이란 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 물어볼 때는 무조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어떤 돈에? 일시불에. 그러면 여기다가 일시불에 현가 개수를 구하면 된다. 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틀을 보는 거예요. 틀을. 자,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현가 개수. 근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일시불이란 돈의 현가 개수. 이렇게. 다음. 연금이란 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떤 돈에? 연금이란 돈에. 거기다가 자,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무조건 무슨 개수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가 개수. 근데 어떤 돈에? 연금에.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알아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일단 틀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다시 미래 가치.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어떤 돈에? 일시불에.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미래 가치. 그러면 자,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죠. 근데 어떤 돈에? 일시불에. 그러니까 일시불에 내가 개수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한대요. 연금의 미래 가치. 자, 얘는 어떤 돈에? 연금에. 자, 미래 가치 알아볼 때는 무슨 개수? 내가 개수. 근데 뭐에?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된다. 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할 거니까 다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연금의 현가 개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 그러면 되거든요. 이제 볼래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할 텐데,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어디? 4년 후에 처분 시
10억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 근데 이것을 현재 처분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스톱. 자, 그러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문장 끝에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지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자, 항상 중간에 보면 하면 돼. 좀 이따 복잡한 것도 나오거든요. 항상 푸는 공식이 있어. 맨 끝에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무슨 계수? 일단 현가계수 나와야 되겠죠? 현가계수? 그렇죠. 현가계수. 다음,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나와. 그러면 그 돈의 성격이 연금인지 일시불인지 잡아내면 돼요. 자, 돈 나왔어, 이게? 자, 이거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딱 한 번 발생했죠? 근데 이거 뭘 이용하냐면 일시불에 현가계수 이용하면 돼. 어디 우리 표를 잠깐 볼까요? 거기 4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가 얼마예요? 0.6830이죠? 그렇죠. 102페이지. 102페이지. 0.6830. 자, 그러면 10년 후에 처분한다면 10억이 처분이 가능한데 미리 땡겨 파니까 0.6830만 받을 수 있대. 그럼 얼마가 되냐면 6억 8,300만 원만큼 가치가 줄어든다 이거지. 미리 땡겨 받으니까. 그게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값이에요. 다음 두 번째. 현재 은행에 1억 원 있는데 이자율 10%로 5년 동안 묶어놓고 나서 5년 후에 찾겠다. 마치 정기 예탁하고 나서 5년 후 만기가 되면 찾을 때 얼마냐.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무슨 계수를 이용해야 될지 보자. 항상 어디 보라고 그랬지? 현재? 이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안 하면 막 헷갈린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항상 문장 끝을 봐.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미래 가치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슨 계수? 일단 내가 계수 나와야 돼. 그리고 돈을 봐. 그러니까 그렇지 1억이지. 근데 1억이 성격이 뭐냐고.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한 번 있는 돈이잖아. 한 번 있는 돈. 그러니까 일시불이죠?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1억 원에다가 그 표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5년 후가 얼마 될까요? 1.6105. 자, 1이 뭐지? 원금이야. 근데 1.6 몇 배가 된 거 아니야 지금. 왜냐?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이자가. 그러면 1.6105죠? 1.6105 하면 1억 6,100 얼마나 5천원 잔돈 가지고 나 필요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현재 1억 원인데 매년 복리로 10% 계속 이자 붙으면 5년 후에는 이렇게 커진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다음 3번. 회사 퇴직 후 회사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근데 할인율 10%로 현재 그 금액을 일시에 찾고 싶다. 얼마냐? 자, 복잡한 것 같죠?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요거 맨 끝에 항상 무슨 계수? 현가계수. 다음 연금이죠? 그러면 연금 현가계수예요? 어디 1,000만 원씩 연금 받는데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5년밖에 안 나왔죠. 5년 동안 받는다고 합시다. 5년.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려가면서 매년 1,000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을 받는데 미리 땡겨 받겠대. 그럼 값은 작아질 거야 아마 분명히. 자, 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 찾아보세요. 3.7908이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7908 하면 3,790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지. 왜? 미리 땡겨 받으니까 금액이 할인되는 거니까. 그 말이에요. 다시. 매년 1억씩 4년 동안 10% 이자율로 은행에 적립하고 나서 4년 후 만기가 됐을 때 찾으면 그 금액이 얼마냐? 자, 4년 후 만기가 된대. 무슨 계수? 내가계수. 자, 1억. 어디가 일시불이야? 매년 발생하는데.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연금에 내가계수 이용하면 되죠. 그럼 어디? 4년, 자, 1억이 있는데 1억을 4년 동안 넣으면 원금은 4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자 붙잖아, 이제. 4년짜리 연금의 내각에서 찾아볼까요? 4.6410. 그러면 1억에다가 4.6410 하면 원금은 4억인데 이자 붙어서 4억 6,410만 원이 된다 이거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뭐 해라 그러면 다 주거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딱 보자마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 쓰느냐. 이거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잘 봐요. 여러분 지금 금방 잡아냈지.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 거야. 항상 어디를 보냐면 중간에 이런 거 눈에 시선 꽂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앞에도 보면 안 돼. 맨 끝에 먼저 봐가지고 맨 끝에서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건지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 건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그리고 나서 그 문장 사이에 돈이 나와. 이 돈이 전체 기간 중에 한 번 발생하면 일시불.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발생하면 연금. 말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내가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할 것 같아. 단순하시잖아. 잘할 것 같아요. 예? 칭찬이었어요, 칭찬. 예. 칭찬은 안 들렸나요? 다음, 세 번째. 이제 항상 나와. 예. 아까 우리 지리대효과 했죠? 레버리지 효과, 지리대효과. 1교시 때. 부동산은 고가니까 타인의 자금을 빌려다 끌어다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출금이라고 써볼게 그냥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하면 갚아나가야 될 이자가 돼. 그렇죠? 이자율을 하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도 나오지만 원리금이 더 많이 나와. 원리금. 그러면 빌리고자 하는 돈에다가 뭘 곱하냐면 저당 상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아니고 매기간 은행에 지불해야 될 원리금이 나와. 원리금이 나와요. 예, 원리금. 자, 다시 빌리고자 하는 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그냥 뭐가 되는데? 이자가 되는데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나와. 원리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자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10% 이자율로 은행에 갚기로 한다. 그랬을 때 매년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자, 빌리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물어보면 저당상수 이용하면 돼요. 5년짜리 저당상수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0.2638이죠? 그럼 1억 곱하기 0.2638 하면 2,638만 원이 되겠네? 잠깐만. 빌린 돈이 1억인데 매년 5년 동안 5번 2,638만 원을 갚으면 1억이 넘네? 왜 그래?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거 원리금 알아볼 때 써먹는 게 뭐다? 저당 상수다. 이거는 저당 상수. 예. 세 번째. 감책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미래에 내가 얼마치 목표치가 있어요. 미래에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자,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10달 후에 여행을 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의저금통에 집어넣는다면 얼마만 모으면 돼요? 10만 원씩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대의저금통은 이자를 안 주니까 10만 원씩 10번 집어넣고 나서 대지배를 쫙 가르면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면 한 달에 97,000원씩만 내도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97,000원씩 10번 하면 원금이 97만 원인데 나머지 3만 원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10달 후에 100만 원이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충당 적립해야 되는 97,000원 요거 문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미래 목표치에다가 감채 기금 계수란 걸 곱해요. 그러면 이자율을 고렸을 때 내가 충당해야 되는 충당금 적립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대요. 예.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
자, 5년 후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 10% 적용했을 때 매기간 충당해야 되는 적립액이 얼마냐?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물어봤대. 그럼 무슨 계수 나와야 돼? 감채인 계수 몇 년짜리? 5년짜리. 어디 5년짜리 감채인 계수 보니까 0.1638 가서 봐. 1억 곱하기 그러면 0.1638 하면 1,638만 원을 5번 모으면 된대. 근데 1,638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1억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이자 붙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알아보는 그런 거. 자, 그럼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개수. 자, 지금 투자했어 안 했어? 자, 투자를 만약에 현재 한다면, 현재 투자한다면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볼 때는 뭐 이용한다? 그렇죠.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저당상수 이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 내가 얼마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한 몇 년 후 목표치, 미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매기간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볼 때는 뭘 쓴다? 감채 긴계수를 쓴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를 쓰느냐 이거 잡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개념 물어보는 거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구분하는. 이제 가끔 이제 어떤 게 이제 시험에 나오냐면요. 뭐는 지금 노란색 6개가 있죠? 6개의 자본하는 계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어떤 것은 미래 가치 구할 때 써먹는 계수냐 그거 물어보는데요. 자, 볼래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나는 현재 가치 만드는 놈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연금의 현가 계수도 나는 현재 가치 만들 때 쓰는 놈이에요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봐봐. 얘들도 나는 미래 가치 만드는 놈이에요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 현가 계수는 미래 가치 구할 때 쓰는 환원 계수다. 이런 거 안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돼 있고 감채 계수는 미래 가치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잘 나가다가 감채 계수는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되는 기수다. 맞아 틀려? 그렇게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잘 나가다가 저당 상수는 요 세 놈은 미래 가치 구할 때 써먹는 기수다. 틀렸죠? 그러니까 딱 두 놈만 잡으면 되겠다. 예. 이런 거 오답 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계수, 감채 계수는 미래 가치 구할 때 쓰는 계수. 됐죠? 딱 그게. 저당 상수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감채 계수, 미래 가치. 다음 역수를 물어봐. 역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책에 다 나왔어요. 103페이지 역수관계. 단순한 놈은 단순한 놈들끼리 역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예요. 그러면 일시불이 딱 두 놈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얘랑 역수 하면 되겠지. 일시불은 누구끼리 역수? 일시불끼리 역수 이러면 되고요. 우리 현저 내감 들어봤죠? 현저 내감. 현저는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뭐고? 저당상수다.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뭐다? 감증계수다 해서 다시 역수.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쟤는 쟤끼리 역수니까 되고요. 현저 내감 시작. 현저가 뭐야?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증계수. 그래서 일단은 현저 내감 했고요. 네. 다음. 그러니까 역수.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다음 두 번째 아까 현저 내감 해봤죠? 그렇죠? 네. 다음. 1억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야지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할 때 매기간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죠. 그냥 1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되지. 근데 이 지문이 없지. 없지. 근데 4번에 어떤 게 나왔냐면 1억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나온 거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어. 역수 이용하라 이거죠. 그러면 1억 곱하기 저당상수를 해야지 원리금이 되는데 저당상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저,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리고 곱하기 역수는 뭐야? 나누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1억 곱하기 저당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곱하기 역수 뭐? 나누기. 저당상수 역수 뭐?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1억 곱하기 저당상수는 1억 나누기 연금 현가계수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4번이 직접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디? 2의 역수는 2분의 1이잖아요. 분자분모 뒤집으니까.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그럼 저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뭐죠? 저당상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했고요. 다음 5번. 잔금 비율 보시죠. 잔금 비율. 잔금이라는 것은 갚은 거, 못 갚은 거. 못 갚은 걸 알아보는 게 잔금 비율인데, 자, 은행에서 1억 빌렸다, 3천만 원 갚았다, 7천만 원 못 갚았다, 못 갚은 돈 7천만 원이 70%죠. 잔금 비율이 70%예요. 상환 비율 3천만 원 30%죠. 그러면 70% 더하기 30% 하면 100% 1이죠. 1이라는 것은 전체예요. 전체. 그러면 결국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쳐야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놈, 한 놈 물어볼 때는 잔금 비율은 1 더하기 상환 비율이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잔금 비율, 상환 비율 합쳐야 1이기 때문에 어떤 놈 물어볼 때는 1 전체에서 어떤 놈 빼야지 저놈 되고 그런 겁니다. 절대 더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이고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이다. 그거 조심하세요. 예? 좀 잘 나오고요. 다음 2번.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자. 잔금 비율은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왜요? 묻지 마라고 그랬어요. 닥치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급하다. 이유 묻지 마. 효율적 프론티어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무슨 점? 이유도 알라고 하지 마. 무조건 암기하면 돼요. 그런 것들. 우리 학교를 보면, 그냥 다른 게 일절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야. 효율적 전선, 가장 무슨 점? 가장 좋은 점이란 동일한 위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을 통해서,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위험. 예. 이유 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이유를 알려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 근데 결국 고잘 게 없어요. 시험에는 딱 그런 놈만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에는요, 제 이제 나중에 자료 보면 달달달 암기라는 게 있어요. 각 부분별로. 그래가지고 어느 내용 하나 설명하고 밑에 달달달 암기 1, 2 막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닥치고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냥 이유가 뭐 필요 없거든. 무조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을 뭘 이용해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근데 어디 우리 예전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15년을 상환하기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 근데 5년 동안 상환했대. 그랬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잔금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요. 15년짜리는 연금 현가계수가 그냥 할게. 102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A, B, C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10년짜리 연금 현가 계수는 B라고 했고요. 5년짜리 연금 현가 계수는 C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조건이 줬어. 그랬을 때 잔금 비율이 어떻게 계산을 되느냐 한번 써보자. 잔금 비율이란 것은 잔금 비율은 뭘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연금에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써보자. 비율이니까 분모도 연금 현가 계수, 분자도 연금의 현가 계수. 근데 잔금이란 것은 전체 빌린 돈을 기준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뭐에 대한 뭐뭐를 기준으로가 분모를 말하거든요. 분수에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가 차지한 비중이 70%거든요. 분모가 기준이야. 그러면 잔금이란 것은 전체 빌린 돈에 대해서 갚은 돈, 못 갚은 돈. 못 갚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몇 년이 들어가야 돼, 몇 년. 그렇지? 전체 15년이 들어가야지, 15년. 그죠? 여기는 몇 년? 잔금이란 것은 상환된 돈이에요? 미상환된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15년 중에 5년 상환했잖아. 못 갚은 년이 10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주 오후 특강 할 때 이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맞춰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 시간 같이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제 104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04페이지. 어디? 핵심 예상 지문 쭉 한번 다 가볼까요? 1번. 잔금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어때요? 네, 맞죠? 그렇죠. 2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 문장 끊어요. 통상 그 뒤쪽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죠? 이거 주목하세요. 빌린 돈은 어차피 똑같거든. 근데 이자율이 커지면 종전보다 더 많은 원리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 상수가 커지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 이제 앞으로 뒤쪽 그 감증 계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 반대로 감증 계수는 작아진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네. 왜냐? 요거는 사실 좀 낮아, 가능성이. 근데 요건 이자를 받아 챙기는 개념이고 이자를 갖다 지불하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 반대로 감증 계수는 작아진다. 그렇게 딱 집어넣으세요. 네. 다시. 그러면 어디? 다시 한번 해보자. 2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당 상수는 커지고 또 반대로 감증 계수는 작아진다. 그렇게 해버리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별도로. 다음 3번.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1억 곱하기 저당 상수는 1억 나누기 저당 상수다. OX. 틀렸죠? X죠? 예. 자, 볼래요? 1억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곱하기 역수는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바꿔주고 저당 상수 역수가 누구야? 연금의 현가계수죠. 틀렸죠? 5번.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감증계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환원 계수다. 틀렸죠? 이거 왜 틀려? 아하. 감증계수는 미래가치 구할 때 써먹는 거구만.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저당 상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틀렸어요? 네. 6번.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은행에 적립하여 3년 후 찾을 수 있는, 뭐 말이 길어. 자, 먼저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3년 후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계수? 일단 내가 계수. 다음 돈. 그게 뭐예요? 그치?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연금.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런 지문들 있죠. 더 복잡하게도 나와요. 근데 항상 뭘 먼저 봐라? 문장 끝에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지 미래 가치를 물어보는지 먼저 보고 나서 중간에 보면 돈이 나와. 그 돈의 성격이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그걸 찾아내면 된다고 그랬죠? 네. 다음 7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현가 동그라미 현가계수보다 내가 동그라미 내가계수가 크다. 맞을까 틀릴까?
현가계수가 더 클까? 내가계수가 더 클까? 맞아요. 왜 내가계수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102페이지 보니까 표에 1년짜리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1인가요? 내가계수는 이자 붙여서 값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100원 있으면 1년 후에는 1.1배가 돼서 110원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현가계수는 0.9091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현가계수는 1년 후에 100원을 지금 가치로 끌어당긴대. 그러면 한 0.9 정도 가치밖에 안 된대. 그래서 결국 내가계수는 이자 붙여서 나중에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현가계수는 할인해서 값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내가계수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1이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이자 붙여서 값을 키우는 내가계수가 더 큰 거예요. 네, 다음 105페이지. 이제 현금 수지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쭉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투자의 3단계를 살짝 한번 건드리고 갔는데 한번 볼게요.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현재 A란 부동산을 10억을 주고 산다면 10억 주고 산다면 아직 안 샀어요. 산다면이에요. 앞으로 이 부동산을 가지고 3년 동안 운영하고 3년 후에 처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미래 자 운영을 통해서 매년 1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처분하면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서 1억 원을 뭐라 불러주냐면 자 1억 원은 전체 기간 중에 총 몇 번 발생하죠? 3년 운영하니까 3번 발생하죠. 그래서 1억 원을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지출, 영업수지 또는 인컴 게인 해가지고 소득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지가 뭘 것 같아? 그렇지. 매년 영업을 통해서 매년 발생되는 수익과 지출을 계산한 값에서 영업수지라고 그래요. 다음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 자, 투자할 때 내 지분 밀어넣었죠. 투자 끝나면 다시 빼오겠죠.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갔던 지분이 다시 들어온다 해서 지분 복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정상적인 상황을 대상을 하죠. 그러니까 1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판다면 11억 가치가 더 커진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 지분 복객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자본 이득이다 라고도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다. 그래서 지출은 현재 발생하고 수익은 미래 발생하는데 매기간 매년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 불러준다? 영업수지, 소득이득. 처분 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지분복객, 자본이득인데 절대적으로 시험은 얘가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얘가 중요해. 왜 얘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은 3년에 얼마에 판다? 사실은 요즘에는 사람들 인식이 연금소득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 기간 연속적인 소득이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연금 개념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몇 년 후에 팔 때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이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했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의 매년 수익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수지가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책 상단에 105페이지 상단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영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과 지출, 영업수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영업수지. 자, 칠판 봅니다.
이런 상가, 여기,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방이 총 100실이에요, 100실. 100실. 그리고 방 하나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자. 그럼 어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 하나당 100만 원인데, 방이 100개니까,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총 수익이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겠죠. 그래서 그 1억 원을 뭐라 불러주냐면, 가능한 총소득이다.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1억 원이 나온다는 건. 왜냐하면 그래도 어디 방이 100개인데 1년 365일 단 하루도 공실이 안 생기겠어.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냐면 공실에 대한 영향을 빼요. 공실 및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와도 별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불량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도 이제 불러주는데 이제 그냥 흘려 들으면 돼. 뭐냐면 임대 사업을 하면 지출돼야 될 돈만 지출이 돼야 되고 들어와야 될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연체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임차인들이 하도 싸가지 없어서 나가 이 자식아!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냥 안 나가지.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묶어서 그냥 불량부채라고 해요. 다음 거기다가 더하기. 기타 소득이란 것도 있대. 기타 소득. 자, 분명히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임대 사업을. 근데 옥상에다가 LG에서 LG U 플러스 간판 하나 올리자. 돈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1층 현관에 자판기를 놔뒀더니 어이구 쏠쏠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대 사업에 기타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소득을 그냥 기타 소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 딱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나와. 거기서 이제 자 유효 총소득이 다 내 건 아니겠죠. 예. 친구가 저기 치킨집 하는데 한 달에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에요. 너 대박이다. 너 그러면 야, 한 달에 3천이면 이렇게 너 1년에 집 하나씩 사겠네? 그럼 친구 뭐라 했어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 가겠죠. 월세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하면서 나가는 비용을 운영 경비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한 소득이 나오겠습니까? 순영업소득.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다음, 순영업소득에서 빼줘야 될 게 있어요. 빼줘야 될 게. 뭘 빼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빼줘야 돼요. 왜냐? 자, 이걸 부동산 투자할 때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투자하겠대. 그러면 빌려는 돈에 대한 원리금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세금 내기 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된대요. 세전현금 수지. 여기서 이제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은 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부동산 운영하고 있어요? 처분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영업에 따른 영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뺀다. 영업소득세를 빼면 뭐가 되냐면 세금 낸 이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된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틀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암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순, 전, 후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암기입니다. 일단 암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끝에 그러니까 끝에 아니고 2번에 보니까 지분복객 있죠. 요거는 이제 오늘 판사 안 할 거야, 이제. 지분복객은 부동산 샀다가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얼마만큼 내 지분에 뭐가 붙어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건데, 자, 볼래요? 우리 애한테 제가 막대 자석을 하나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그럼 이 자석의 소유권은 우리 아이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애 데리고 이제 모래밭에서 갔어.
신나게 막 노는 거야. 막 머리에서 막 자석 가지고 땅에다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야 이제 집에 가자 했더니 우리가 네 아빠 하면서 잠깐만요 하고 모래밭에 넣어놨던 자기 소유권, 자기의 지분권이 있는 막대 자석을 끄집어 들죠. 자기 지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끄집어내면 아까는 그냥 그냥 그 상태였는데 철가루가 붙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지분 복귀이라고 그래. 투자했을 때 내 지분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자, 이거는 아주 시험에 나오긴 나와도 어쩌다 나와. 눈을 볼 거예요. 부동산을 나중에 3년 후에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매도 가격이 있겠죠. 거기다가 중개 수수료 등의 매각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매도 경비가 있습니다. 뺍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매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 순 매도액이 돼. 거기서 혹시 갚다가 못 갚으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갚는데.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대.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도세 발생할 수 있죠. 그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우리 투자 분석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해서 자본 이득세라고 그래. 세해 전에서 세금 빼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됐고요. 이제 넘기지 말고 이제 영업소득세가 또 중요해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세 번째는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영업소득세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이런 농담했는데 우리 학개론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떡볶이 먹으면 떨어지고 순대 먹으라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안 나죠? 잘했어요. 순대이감이라는 게 있어요. 순대이감. 네. 얘는 나오지는 높은데 아무튼 그냥 순대이감 해봐요. 시작. 순대이감. 일단 세금을 계산하는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체 충당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나오는데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살짝 이야기해 볼 테니까 듣기만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요. 과세 대상 소득이 돼요. 여기다가 영업소득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돼요. 저도 이제 세무사한테 항상 이제 그 세금 신고를 맡기는데 잘 하는 것 같아. 예. 환급을 되게 많이 받게끔 해주거든요. 대신에 환급하던 지가 돈 수수료 엄청 많이 빼가버려. 그게 괜찮지 뭐. 더 내라고만 안 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 하는데 거기서 항상 저한테 그래요. 뭐 낸 거 공제할 만한 거 서류 다 떼갖고 보내라고 그래. 공제는 더하기 빼기예요. 빼기죠. 볼래요? 제 연간 소득이 100원이에요. 100원. 근데 100원에 대해서 세율이 20%다 그러면 20%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인적 공제 빼고 뭐 빼고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100원 아니에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 나 쓰고도 깜짝 놀랐네. 100원 아니에요. 100원 아니에요. 100원. 어이씨. 자 그러면 과세 그래도 기분 좋네. 과세 대상 소득은 100원 전체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제 다 시키고 요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빼기가 있다는 것은 세금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빼기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더하기는 세금 다시 추징시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이야기 할래요. 예. 대체 충당금. 새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충당한 돈을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수명이 5년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5년마다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이걸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대. 그래서 원장님 딴에는 어차피 5년 후에 5천이 필요하니까 매년 5년 후에 새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충당해서 따로 빼놓겠다 이렇게.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이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빼놨다 이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그걸 안 된대. 왜냐? 감가상각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주거든? 매년? 이 칠판에 감가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5년 후에 새 걸로 바꿔봐. 그럼 건물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용 처리로 안 보고 이미 비용 처리 여기서 해주는 거니까
세금 때리겠다 해서 야, 어디다 빼놨어? 다시 집어넣어. 해서 세금 때리겠대. 근데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시험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시험은 그냥 순위감의 세율 해봐요. 시작. 순위감의 세율.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일단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예, 비용 처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칠판 놔뒀다가 설명하면서 실제 나왔던 그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할 거예요. 칠판 지우면 저 가버릴 겁니다.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